다양하고 궁금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찾아가 인물과 이야기하는 재밌게 떠드는 팟캐스트 형 어디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형이고요. 오늘 패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평소녀 민서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정치인 남구가 낳은 정치운연. 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좋아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님 대신 기념으로 초대 손님은 중구동구 강원 옹진군 원외 지역위원장 조태상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택상입니다. 네. 우리 민서 양이 우리 네. 조택상 위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이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조태상 죄송합니다. 남의 이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이름 조태상 생년월일 1959년 2월 11일 출생 2월 11일생이시고요. 충남 태안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범야권 단일 후보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이 되셔서 28대 인천 동구청장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6년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11월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인천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니고 계십니다. 네, 활발하게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택상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인천 중구동구 강화군 옹진구. 이름도 깁니다. 여기가 현재 정치 기형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지금 정치 기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중구동구 강화군 옹진군의 정치 지방 정치인데 지방 정치의 구도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마 제일 넓은 게르멘터링 구라고 할 정도로 엄청 큰 구인데 그 구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정치가 딴 데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렇지만 각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는 4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4분 앞으로 그분들과 협력해서 딴 곳보다 넓지만 그래도 그 조직력을 확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그 분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다. 그곳은 말하자면 아주 어려운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해 5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단체장 되는 분들하고 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노력해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게 단체장이 4분이나 될 수 있는 동네예요. 중구에도 구청장이 되고 동구에도 구청장이 되고 군수님도 2분이나 강화군 옹진군 아주 어마어마한 지역을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정치위원님 보셨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이 지역을 봤을 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분은 4분의 단체장을 이랑 같이 하셔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지역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지역적으로 이제 서해 5도 네. 그 NLL 근처에 있는 섬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곳 분들의 그동안에 내려왔던 생각 이거를 같이 맞춰가기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거리상 그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도시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나서 소통을 못 오기 때문에 또 오해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저희가 인천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표를 이렇게 많이 이제 득표를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말씀하신 어렵다는 지역에서만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소통이나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표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그것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그 서해오도 이쪽에서는 뭐 집권 여당과 또 야당과의 그 표차가 보통 75%에서 85% 정도를 여당에서 이렇게 차지했었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만 금년의 선거에서는 다자구도에서 그래도 예전 12년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역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걸 하나 느꼈고요. 또 야당을 하는 그 우리 그 당에서 그쪽을 아예 포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세차 한 번도 60년간에 처음으로 유세차가 한번 들어왔대요.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없다.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소통의 부재가 제일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광화문 마지막에 그 대통령 이제 되시기 전에 후보께서 연설하시는데 목선 타고 다니신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지금 원래 까마신 건지 그때 선거 때 이 피폭을 당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까마잡잡하고 어쨌든 간에 점점 변화하고 있는 지역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여기 지역이 참 여기서 왜 정치를 하시지? 저 조택상 정치 입문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정치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정치할 생각은 뭐 목표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게 저의 이제 정치 시작인데요. 실은 제가 그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라는 곳에서 27년간을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도 제가 이제 하게 됐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4년을 제가 했는데요. 4년 하고 재임을 제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바람이 더입니다.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그 더를 내가 충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바뀌면 더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또 우리 노동자들한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면서 지방선거가 그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망설였었는데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이 그 지지도가 좀 낮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한번 그 우리 노동자들이 바람이 더운데 그걸 충족해 주려면 위원장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한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그 도전 한번 해보자. 물론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 실패를 않고 제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제가 단체장이 됐죠. 그게 이제 정치의 시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거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코라를 전파하는 것만큼 이게 굉장히 쉬운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택상 위원장님 되니까 뭐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구청장을 여기서 또 하셨어요. 어쨌든 뭐 어떻게 뭐 주민들한테 뭘 돌리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시죠. 2010년도 동구청장 된 이야기. 그럼 한참 전의 얘기지만 후보에 나갔는데 그 명함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명함을 뿌리는데 받질 않아요. 또 받고 면전에서 이렇게 찢어요. 참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정당 정치에서 소수 정당의 아픔이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때마침 천안함 사건이 또 터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색깔 논쟁에 또 휘말리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막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주민들 많은 데서 무슨 단체가 이렇게 행사하는데 난 정보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딴 후보들은 막 이제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단체가 행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가는데 저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지역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지역의 구석구석을 좀 알아보자. 누가 명함을 받든 말든 관계없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1시간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자. 어차피 저 명함도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을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 특별한 저것도 없어가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 가니까 예비 선거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조택상 후보 그 사람은 참 부지런한가 보다. 골목에 안 보여야 될 때서 보이고 정작 사람 많은 데서는 안 보여요. 제가. 근데 그게 대려 그 주민들한테 그 좀 마음을 흔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중에 그 선거가 끝날 즈음에서는 제가 당선된다는 생각을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예, 발표하는 날 1%도 생각 안 1%도 생각 안 했어요. 당선이라는 걸.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피로가 겹쳐서 자고 있는데 그 제가 아는 후배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 선거 사무실에. 그 후배들이 왔는데 집에를 보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나보고 나와서 그 사람들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가라고 하려고 집에 빨리 가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려고 갔는데 이제 발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제 방에 들어가서 낙선 사례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간단하게 낙선 고맙다고 와줘서 이렇게 해서 그러는 순간에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 출구조사. 근데 출구조사 제가 이긴 거예요. 이게 전 예상치 않았던 건데 출구조사가 좀 뭐가 잘못됐겠지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당선이 됐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지런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찍어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럼 1%의 기적을 만드셨네요. 1%의 기적을. 네. 낙선 사례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당선이 되셨는데 그럼 99%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정말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시진 않으셨을 거고. 그렇죠. 네, 그 당시 이제 집권 여당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상심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대에서 어긋났으니까. 그렇지만 되셨죠. 그 이후로 99%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도 놀랬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 이제 노조 위원장을 그 이제 연임은 안 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그 사유의 그 좀 생각이 그 노동자의 덜을 좀 충족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연임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노동자의 덜하는 게 어떤 의미의 덜까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임금 아닙니까? 예. 임금. 그럼 매년 이제 단체 교섭을 이제 사측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5%가 오르든 뭐 10만 원이 오르든 5만 원이 오르든 5만 원이 예를 들어서 올랐다라고 하면 한 2%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그럼 내년엔 2% 정도 더 올려서 한 7만 원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7만 원 올랐다. 또 2%가 부족하다고 해요. 10만 원이 올랐다. 또 2%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걸 찾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마 그 현대제철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국 사업장에 아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덜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집행권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완벽하게 그 노동자들의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좀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면 좀 더 나아질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죠. 그렇지만 역시 제가 본 바와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덜을 충족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조위원장 연임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구청장 아까 출마하셨던 계기가 조금 더 그 뭐 노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구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주민들의 좀 그 생활에 좀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또 덜을 또 다른 덜을 위해서 또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럼 노조위원장으로 계실 때는 이제 노측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동구청장이 되시는 순간 어떻게 보면 사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셨을 때 그 뭐 동구청에 있는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구청에도 뭐 계약직이나 뭐 이런 형태의 뭐 비정규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동구청장으로서 그 임기 동안 그 노력하신 그런 사안들이나 뭐 그런 예가 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노축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측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단체장이 되면서 가니까 그 이제 공무원의 이제 노조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가 있고 공무원의 노조도 이제 파트가 달라요. 그 우리 이제 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미화원 노조가 또 따로 있고 또 공공 그 무기직들 무기직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노조 이렇게 세 개 정도의 노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저한테 면담 같은 거 들어오는데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이 그분들하고 다 소통을 좀 했었고 또 우리 이제 청소 근로자들은 그냥 그 이건 비정규직이지요. 1년에 계약 한 번씩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정규직으로 해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기재부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막혀 있어서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복지 후생비라든가 또 내지는 그 퇴직금 문제 이런 게 그 해당이 안 돼 있어요.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는 네. 그 우리 그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한 그 무기직이라고 하죠. 정식 공무원은 될 수 없지만 이제 고용 불안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아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건 절대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1억 5천이든 2억이든 줘갖고 용역을 주면 용역사 사장이 청소원들께 또 이제 최저임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뭐 그렇다고 정규 무기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네. 인건비 그 용역회사 사장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한꺼번에 40만 원까지 올리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아픔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갖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단체장이지만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 이거 알면서 또 거기서도 좀 여기서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뭐 꿈이라기 하긴 그렇고 목표에서는 많이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와, 그러시면 그 우선은 기초 단체장이 되셨는데도 현실적인 부분이 본인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정의당에서 탈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민주당으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뭐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한계점? 것도,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뭐 당을 탈당해서 탈당하면 딴 당으로 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철새. 근데 제가 뭐 당에 그 뭔가 뭐 불만을 갖고 이런 건 전혀 추워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내세우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좀 깨끗함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많이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정의당의 그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뭐 말하자면 그 자기네들이 무슨 뭐 관이나 어디에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대답은 제가 잘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잘 들어주죠. 다 들어주는데 해주는 게 없다 내가. 그 단체장으로 있을 때는 뭐 단체장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데 개입을 못 하지만 단체장에서 떠난 다음에 당원으로서 지역을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움에 모여서 뭐 머리띠 메고 막 그런데 저를 불러서 가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우면 같이 머리띠 매고 같이 싸워줄 수는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게 되려 화를 자초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대변해 주려고 누굴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권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보호해 주는 중앙에 권력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제가 이 작은 정당이 아닌 큰 정당에서 그 제가 애로사항이 발생되면 그 위에 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내지는 뭐 행정부의 이제 장관 뭐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루트가 우리 이제 소수 정당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내가 노동자 작은 그러니까 서민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면 나한테 작은 힘이나마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소통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 된 동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 사적인 건데 그건 뭐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적인 얘기를 이런 데서 해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적인 거는 이제 네. 그 우리 개인적으로 단체장 해가면서 송영길 전 시장하고 그런 문제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네. 나한테 조금이나마 그 힘이 주어지면 좀 나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제일 컸습니다. 그 이번에 그 예 하나로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조가 10,000명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금년 연말까지 10,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 네. 뭐 이러기 전 이미 이제 거기를 제가 갔었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비정규직 노조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의당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와서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을지로 위원장을 맡았다. 네. 당신들한테 도와주 우리 그 비정규직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냥 몸으로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내가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지만 좀 기다려보자. 내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내가 꼭 반드시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도 시큰둥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당을 옮겼다라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송영길 전 시장하고 네. 거기 두 번째 또 방문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현장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부분 갖고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비정규직 노조 없는 노조를 그 세상을 만든다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송영길 전 시장이 또 총괄본부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강력 기후구대에서 공약으로 채택이 되고 그게 첫 번째 1호로 네. 그 10,000명이 거기서 정규직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제 자랑은 건 아니지만 일조를 했다.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시장님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시장님도 노동운동을 하셨죠? 네. 그럼 그때부터 인연이 되셨던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분은 택시 노조에 있었고 저는 현대제철 노조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철강과 택시 노조하고 공공 운수하고 만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있었지만 단체장이 되기 전에부터 한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인연으로 네. 저하고 조금 잘 알게 됐죠.
그 요번에 그 항상 그 노란 우리 운동복을 선거 운동복을 입다가 네. 파란 옷을 입고 요번에 한번 대선을 치르셨어요. 대선을 치르셨는데 감회가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지역을 노란 옷 입고 다니시다가 파란 옷 입고 다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주민들한테는 내가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졌고요. 또 네. 뭔가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조금 진실성이 확률적으로도 높다라는 거에선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활동했었는데 옷을 갈아입고 한다라는 게 조금 그렇게 마음이 석연치 않았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노란 옷 입고 같이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미안한 감도 있었는데 결국 그 파란 옷 입고 운동한 쪽에서 누군가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건 결국은 못 해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노란 옷 입었을 때하고 좀 달랐다. 그래서 파란 옷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또 많은 국회의원 수도 많고 했기 때문에 설령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서 뭔가 요만큼 작은 거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 뭐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2010년에 느끼셨던 소수 정당의 서러움은 이번 대선 때는 좀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안에다가 노란 걸 입고 다니셨다는 얘기. 언제든지 벗을 수 있게. 아니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느끼는 정의로운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셨다라는. 또 어쨌든 지금 보면 더의 가치를 좀 더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제 당적을 이제 변경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크게 나왔던 그 인천공항공사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뭐 기치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가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뭐 행정부의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그 신념이랑 그 생각만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측을 하는 그 사업주에 저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저께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모 자동차 기업의 이제 하청업체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 어제 이제 술 한 잔을 먹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네 회사에 있던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이 원래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속 쓰다가 그 공항공사 그 발표가 나자마자 2년이 딱 되는 순간 해고를 다 시켰대요. 그러면서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아 이제 자기네 회사도 계약직들을 다 자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그 공항공사 해결하셨듯이 좀 이런 사업주 있는 일반 기관 사기업에 대한 그런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제안을 또 하실 건지. 자,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에서 보면서 조금 웃음이 났어요. 보면은 지금 남구의 의원을 하고 있는 젊은 의원에서 약간 회기 느낌이었어요. 이 구청장님을 해주셔서 또 이걸 적고 있고 그러니까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실수한다 그래서 네, 너무 뭐 궁금해서요. 경찰이 출동하거나 네. 뭐 문제가 되는 게 없고요. 네. 좀 웃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 사측에서 그 노조위원장으로 노측을 대변하시다가 어떤 사측에 오셨다가 지금은 궁금한 조금 더 하나의 더 예, 기치를 저도.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와 있으시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은 뭐 그 대통령의 그 생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좀 비정규직에 지금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이 지금 넘어가는 걸로 거의 700만 명 가깝게 지금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나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부여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건 또 답은 아닙니다. 관훈 클럽 예. 같아요. 답은 아니지만 예. 그런 권한을 받으려고 제가 노력했는데 실패했죠. 예. 근데 권한을 못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만 할게요. 네네네.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한다는 게 이거 쉽지는 않은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 정부 제가 단체장 할 때 보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넓히는 기업에 네. 그 인건비를 뭐 1년 이렇게 그러니까 5명을 채용했다. 그럼 5명의 1년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럼 1년 후에는 이제 그 워밍업이 되고 이제 적응력이 되면 기업에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그 채용해라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걸 다 악용합니다. 1년이면 또 지원 없으면 또 해고죠. 이런 걸 내가 이제 직접 봐봤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단체장에 있을 때는 있었으니까. 그럼 이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그 비정규직은 같은 업종에서 같이 일하는 건 정규직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차가 너무 커갖고 이제 거기 나름대로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과 이렇게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규직은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회사인데, 그러니까 네. 모와 자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복지 후생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큰 기업은 자회사 쪽으로 바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중소사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사업장은. 그래서 중소사업장은 그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화하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투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급여가 아무래도 정규직 되면 조금이라도 좀 높잖아요. 높고 일단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동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을 받았다. 5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엔게레지 수가 되게 높아요. 우리 그 노동자들이 그 가진 많은 그 재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데에 의식주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이 좀 늘어났다고 해갖고 그 돈을 다 저금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정부의 나라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도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풀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들어서 중소사업장은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정책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에 주는 뭐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그 비정규직 인원을 그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건 또 약간 색다른 얘기지만 네. 노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노동 운동을 하는 이제 우리가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뭐 최저임금을 막 10,000원씩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데에 다 동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외국 용병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분들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노동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올리는데 그 노동계에서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 쓰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용병들 막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우리 비정규직 해소해달라 뭐 해달라 막 그 인건비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뭐 20,000원을 해달라 10,000원 20,000원 막 아무리 올려본들 외국 용병들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갈아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전략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걸 누가 노동단체에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결국은 해결될 거다. 네, 되게 색다른 시각이. 그래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임금을 올려서 사업주들한테 부담을 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그 내국인 근로자들을 더 많이 채용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원에 그 한 사람을 쓴다라면 네. 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주라고 1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럼 사업주라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말 통하는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경쟁력에서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기업은 네. 도전하는 겁니다. 살아나야죠.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또 다른 역차별이 지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차별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저희 내국인 근로자랑 동일하게 높여서 그 사업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도 똑같이 내국인 근로자랑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럴 바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에 차라리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끔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강요는 아니고요. 네, 강요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 더 낮은 임금으로 동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그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권도 박탈이 되는 거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그 뭐 대한민국에서 그 자기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지만 그 외국에서 근로하는 것보다 자기 자국에서 근로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게 낫기 때문에 와서 지금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제공하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근로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선택권도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주가 그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그 외국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박탈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차라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좀 처우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노동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하여튼 혁신의 변화가 노동 쪽에도 굉장히 필요한데 네. 너무나 변화도 없었고 또 글로벌 이미지가 굉장히 한국이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세계화 경쟁력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노동운동 27년 해오시면서 좀 느낀 부분을 요 얘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저희가 어디 뭐 다문화 위원장 출마하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건 아니지만 이게 그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네. 기업주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임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비정규직 해결해달라.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주고 한다라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만연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정규직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또 최저임금 그 10,000원씩 올려갖고 우리 내국인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막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인건비는 그냥 정체되어 있다라면 어느 사업주가 우리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는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 아주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역할이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그 노동자들보다 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맞추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동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노동계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결국 그 우리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츰차츰 그럴 차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외국인 그 용병들이 와서 일하는 건 거의 그 3D 업종에서 많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3D 업종을 사실 잘 기피하죠. 기피하죠. 예. 현재 기피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3D 업종에서 우리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3D 업종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서 외국과 뭐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네. 3D 업종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볼펜으로 글씨 쓰는 사람보다 인건비가 높게끔만 책정된다라면 3D 업종 기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려면 그 외국인 용병들부터 우리가 좀 처우를 개선해서 그 외국에 보일 때는 아 대한민국은 참 인권을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고 노동의 가치도 중시하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에 가면은 베트남에서 살던 뭐 어디에서 살던 어려운 후진 국가에서 우리나라 와도 거기는 인간적인 대접을 다 해주는 나라다. 그렇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일터를 잡고 하려고 하면 기술이 있으면 어느 중소기업이든 어느 대기업이든 필요로 하죠. 그쵸. 근데 기술 없이 3D 업종에 일을 오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자리 만들기 위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차별 없이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원해서 뭐 이렇게 아마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저희가 노동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우리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인맥도 많으시고 또 사람 끄시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노사모, 박사모 못지않은 조사모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조사모는 뭡니까? 무슨 조사모 예. 그 이제 조택상을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조사모라고 뭐 일명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진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단체장을 했는데 네네. 단체장 할 때 그 제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에 되게 제가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육 예산을 일부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예산을 딱 책정해 놓고 각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우리 아들은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교육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것을 그 학교 학부모들이 같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서 자기네들이 구청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경쟁을 붙이는 거죠.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하면 이제 PPT로 막 발표를 다 해.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좋은 말을 다 해갖고 발표합니다. 그럼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네.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좀 공정성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 거기서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리는데 네. 1등을 한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투표도 누가 하냐면 학부모들이 투표를 해요. 전체 학부모가. 그러면 A, B, C, D 학교가 왔는데 네. 뭐 30명, 50명씩 왔어요. 네. 그럼 투표 건수가 많으려면 학부모가 다 많이 와야 오셔야죠.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학부모님들을 많이 끌고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발표하면 우리 학교에서 발표한 거를 일단 1순위로
찍죠.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온 사람이 1등할 것 같죠. 네. 근데 그건 자기네 학교 하나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하나는. 근데 이제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A, B, C, D가 다 하는데 A가 주장했던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사업, 그 학교는 꼭 학부모들의 결정에 의해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돈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어느 B 학교는 생각이 달라도 그걸 해주고 대신에 당신들이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제일 좋은 사업이 어떤 거였습니까라고 하면 거기서 체크를 해요. 우리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남이 딴 사람이 타 학교 학부모님들이 한 것도 체크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사업 그거는 전체를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차등이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면 그 차등이 조금 있어갖고 네.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한 학교에. 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원하다가 이제 제가 단체회장을 그만두고 이제 떠났으니까 네.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이제 6기 그 단체장이 오면서 그걸 예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떠난 제가 조금 그립죠. 아쉽고 그립고 그런 것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팬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주축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여성분들이었는데 요즘엔 좀 남성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그럼 그 조직은 그 사모하시는 조사모분들은 그러면 중동고 강화 옹진 뭐 이쪽에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모가 1, 2, 3가 있습니다. 체계적인데요, 되게. 1, 2, 3가 1부 리그 뭐 2부 리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리가 되나요? 완은 30대, 40대 그 사이 4, 50대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있고 인천시 전역으로 있고요. 처음에 완은 이제 중동구만 있었고 처음엔 동구만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구까지 넓혀지고 이제 전체 이제 시로 이제 넓혀져서 1, 2, 3가 있습니다. 또 인상도 좋으셔가지고 되게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야, 그럼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략 되실까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전체 회원 수는 1,000명은 넘고요. 근데 이제 1, 2, 3만 네. 1, 2, 3만은 600.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600명 조금 넘을 거든요. 와, 엄청난. 아주 지식 기반이 탄탄하신데요. 완전 지식 기반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저하고 소통하는 분들로 하여금 연결돼서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다고 1,000명을 한꺼번에 다 만나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7년 동안 노동자의 길을 가시다가 또 이게 단체장의 삶에서 완전히 정치인으로 이제 가고 가시는데 역경도 많으실 텐데 뭐 사모님이라든지 집에서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집에서는 좀 안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 조합 운동이다. 운동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활동 정도 제가 했어요. 노조 위원장이었지만 전국 민주노총 내고 위원장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렇게 거창한 운동가는 아니고 그 철강 전국의 철강 노동조합 위원장은 했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오다 보니까 이제 불만도 많게 됐었죠. 처음에는 엄청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좀 먹었고 이제 젊은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해한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좀 자기 그 욕심이 좀 없고 그 남을 배려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신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말하자면 시간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항상 뭐 늦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주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신뢰를 이렇게 집안 가족들이 신뢰를 하니까 뭐든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데 좀 편합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네. 신기한 게 이게 인천 출신도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충남이 태안에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응.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근데 인천에서 스펙 중에 충남 출신이 정치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인천에 충남 태안이 이제 제 고향인데 제가 인천에 와서 사실 뭐 고생도 많이 했죠 뭐. 저 예전에 이제 신기촌에 진흥요업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요업이 뭐냐면 네. 이게 접시 만들고 그릇 만드는 그게 이제 요업인데 그 요업 공장 옛날에는 그 많은 인력이 많은 그런 공장이 자동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여공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제가 공장을 다니게 되면서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맞아, 단위- 인천에서 단위가- 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단위가 천단이 아니면은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은 일단 기본이 천단이신 천, 거야. 천을 깔고. 그렇게 그때 여공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쌍용 아파트 자리입니다. 그 옛날에 진흥요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는데 진흥요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 거기에서 하여튼 제가 학교 다닐 수 있는 원천이 됐어요. 외모를 뵀을 때는 그냥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것 같은 정도로 인생이 노동운동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봤는데 손이 현장 일은 현장 일은 아니고 그 노동 현장에서 이 펜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노동 뭐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게 노동이고, 근데 이제 또 노동 활동이라는 거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정말 노동운동 사측과 불만,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시작도 될 수 있고요. 한 측면으로 보면 또 한 측면으로 보면 노동조합 남들 하니까 그냥 적당히 재미있어서 하려고는 그렇게 아주 목적 의식이 없이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노동 활동하는 그 친구나 지인들의 그 추천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뭐. 아니 제가 아까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손이 이게 많이 이렇게 트셨더라고요. 했는데 그래서 권투를 하셨을 취미가 건드셔갖고 자세히 맞네요. 네 손이 많이 이렇게 투박하시더라고요. 민서 형이 크림 하나 좀 사드리도록. 네. 세세하세요. 손까지 보시고. 하여튼 진짜로 이렇게 노동운동을 네. 그냥 글로 하신 게 아니라 가슴으로 현장에서 진짜 하셔서 거의 뭐 나중에 별명이 인천의 뭐 룰라 뭐 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이제는 어떤 집권된 정부에서 좀 많은 그런 아이디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젠 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위한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아주 그냥 좋은 음식점이 아니라 우리가 소소하게 갈 수 있는 맛집을 하나 정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드리라고 하거든요. 가끔 다니시거나 아니면 네. 이런 집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 듣는 분들이 한번 찾아갈 수 있게끔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비싼 곳 말고요. 제가 음식점을 전 비싼 집에 이렇게 가보지를 별로 안 했어요. 단체장 때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5,000원, 6,000원짜리만 먹어봤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가능한 우리 그 식당에 쪽박집을 잘 찾아내겠어요. 쪽박. 그러니까 아주 망했을 때 우리 쪽박집이라고 하는 예, 망해가는 집이요. 망해가는 집. 그게 이제 가서
먹다 보면은 그 집이 잘 되기도 하지만 음식도 맛있어지더라고요. 쪽박집은 사람이 안 가서 맛이 없어지는 거고요. 사람이 모이면 계속 신선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게 그래서 그 사람 모이는 대로 신선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동인천에 지금 그 수문통 시장에 가면 동인천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집은 이렇게 허스름해요. 허스름한데 가격 대비로 볼 때는 너무 싸다. 그리고 맛있다. 그게 이제 제가 단체장 때도 그때 갔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줬었는데 지금은 장사가 좀 잘 돼서 사람도 많고 잘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가격 대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맛있고 싸다. 그런데 뭐 가보면 동구에서 좋을 것 같아.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럼 거기 메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거기 추천 메뉴. 뭐 덮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뭐 동태 매운탕, 새우탕 뭐 이런 건데요. 내가 자주 갑니다. 거기 누구 손님들이 만나자고 하면 저한테 밥 사준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 저하고 만나면 좀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어디 일식집에서 보자고 하고 그럼 내가 싫다고 그래요. 그냥 동인천 식당에서 보자고. 그럼 그분 사주는 분도 6,000원짜리 하나 사주는데 뭐 편하고 또 저도 뭐 이렇게 고급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거기 가서 매운탕 먹는 게 한결 낫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그쪽으로 가는데 한번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꼭 가시면 제 이름도 좀 대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분을 투자하시거나 이름을 이런 건 아니시죠? 자, 이제는 뭐 끝으로 가는데 우리 민서양이 부평 살면서 네. 이제 조택삼 위원장님 처음 뵀죠. 네네. 이제 뭐 끝으로 이렇게 뭐 느낀 점이라든지 뭐 없나요? 뵈니까 되게 진짜 와 진짜 우리 시대의 참 어른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벌써 고문으로 만들었죠. 참 어른. 참 정치인도 아니라 참 어른. 네, 진짜 막 조사모에 한번 가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막 노동 20대에도 네. 있는 겁니까? 거기 조사모가? 4부 리그 만들어야죠. 20대 부평구로 이거 다른 정치 하시는 지금 네. 의원님들이 긴장하시겠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하여튼 그럼 가입을 신청서를 챙겨가시고. 이따 하나 챙겨가겠습니다. 회비는 없는 겁니까? 회비 없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뭐 동인천 식당에서도 거기도 회원은 아니시죠? 거기는 거기는 아니시고 우리 정시훈 의원님 뭐 아까 전에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고 노동자 얘기가 노동 이야기가 이렇게 심도 있게 또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네, 어땠어요? 뭐 일단 저도 오늘 그 사진으로만 뵙다가 이제 처음 이렇게 뵀는데 좀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제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웃음도 좋으시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하나의 좀 덜을 위해서 이렇게 더민주를 선택하셔가지고 덜을 위해 더민주. 덜을 위해서 더민주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노동자를 위한 그 덜을 실현하시기 위해 뭐 이제 다음에 뭐 있는 선거에서는 꼭 승리하셔서 그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더 거듭나시기를 아유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되게 조사모 아닌가요? 그럼 끝으로 우리 중구동구 강화구 농지인군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역구 같은데 여기서 정말 험지에서 정말 양지로 만들고 계시는 우리 조택삼 위원장님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꿈과 아니면 바람 같은 거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볼게요. 글쎄 뭐 꿈은 뭐 큰 꿈을 꾸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전 국민의 조사모는 아니시죠? 꿈은. 꿈은 뭐 물론 꾸는 사람의 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큰 꿈은 아니다. 나는 좀 소박한 꿈.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나보다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거고요. 네. 그것이 대한민국이 GNP가 4만 불이 되면 뭐 할 거고
5만 불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렵다라는 거는 요건 좀 불공정 사회다 생각이 들어서 뭐 2만 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2만 불이 평균에 들어간다라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제 꿈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상향되는 삶이 좀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동 현장에서 내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곳에 제가 기여를 좀 한다라면 뭐 제목은 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네.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정치 의원님 이제 뭐 따로 네. 할 말이 없으신가요? 따로 마지막 마무리는 그 저기 우리 민서 씨가 사실 뭐 그것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얘기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준 조택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노동이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서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